최근 프랑스 총리가 의회 신임 투표에서 패배하면서 정부가 사실상 붕괴했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단순히 한 나라의 정치 혼란 이렇게 보기에는 파장이 좀 커 보이는데요. 오늘 저희는 이 사건의 배경은 뭔지, 또 이게 어떻게 프랑스를 넘어서 유럽, 심지어 세계 경제에 쓰나미 같은 그런 충격을 줄 수 있는지, 당신만을 위해 저희가 모은 자료들, 뉴스 기사부터 전문가 분석, 영상 자료까지 이걸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프랑스 상황을 보면요. 수년간 쌓여온 국가 부채 문제하고 또 극심한 정치적 분열, 그리고 최근에 이 국제 금리 환경 변화, 이 세 가지가 좀 위험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게 그냥 정치 드라마가 아니라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약점하고 정치 시스템 마비가 어떻게 서로 작용해서 위기를 키울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 한번 그 복잡한 매듭을 차근차근 풀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 표면적인 사건부터 보죠. 프랑스와 바이르 총리 왜 신임 투표에서 패배했을까요? 핵심은 역시 그 긴축 재정이었던 거죠. 440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65조 원. 엄청난 규모의 지출 삭감안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민감했습니다. 공무원 줄이고 의약품 보조금 깎고 심지어 공휴일 없앤다는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예상대로 좌파 쪽에서는 아니 부자 증세는 안 하고 왜 서민들한테만 고통 주냐 이렇게 반발했고요. 또 우파 연합, 특히 극우 쪽에서는 전기료 오르고 의료비 부담 커지면 서민, 고령층 살기 힘들어진다 이러면서 반대했죠. 사실상 좌우 양쪽에서 공격을 받은 셈입니다. 결국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20개월 만에 벌써 4번째 총리를 잃은 거네요. 이제 5번째 총리를 찾아야 한다니 참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게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 연합이 의회 과반수를 못 가진 소수 정부라서 그 한계가 드러난 건데요. 뭐랄까, 배는 가야 하는데 선원 절반 이상이 선장말을 안 듣는 그런 상황 같네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프랑스 의회 구성을 보면 그 마크롱 대통령 쪽 여권 연합이 161석밖에 안 돼요. 과반인 289석에는 100석 넘게 모자라죠. 반면에 좌파 연합이 한 192석, 우파 연합이 138석 정도 됩니다. 이러니까 긴축 예산안처럼 좀 인기 없는 정책은 좌우 야당 협조 없이는 이게 통과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예요. 이런 정치적 교착 상태가 프랑스가 오랫동안 안고 있던 그 근본적인 경제 문제, 특히 부채 문제랑 맞물리면서 위기가 더 깊어지는 거죠. 부채 얘기, 안 할 수가 없군요. 숫자만 보면 정말 숨막힐 정도던데요. 프랑스 국가 부채가 GDP 대비 114%를 넘었다고요. 네,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GDP 대비 114.1%입니다. 금액으로는 3조 3,5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4,900조 원,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죠. 이게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니고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쭉 늘었고 특히 코로나 팬데믹 때 재정 지출 엄청나게 하면서 확 늘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금리가 낮아서 그래도 빚 관리가 좀 됐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현재 위기의 어떤 핵심 동력 중 하나인 것 같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2015년부터 2022년 초까지만 해도 프랑스는 10년 만기 국채를 1% 미만, 어떨 땐 거의 0% 금리로 발행했어요. 사실상 공짜로 돈 빌려 쓴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 오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올리면서 상황이 확 바뀐 겁니다. 최근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5%를 넘어섰고 30년 만기는 한때 4.5%까지 갔어요. 이게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싸게 빌렸던 빚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훨씬 비싼 이자를 주고 다시 빚을 내야 하는 그런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이자 부담 증가,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좀 감이 안 오는데요. 그 증가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이 빚 때문에 내야 하는 연간 이자액만 봐도요. 2021년에는 한 350억 유로였는데 2025년에는 670억 유로, 거의 2배죠. 여기서 끝이 아니고 2028년이나 2029년쯤 되면 1,0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148조 원을 넘을 거로 보고 있어요. 이 1,000억 유로라는 돈이 어느 정도냐면 프랑스 1년 국방 예산이 한 600억 유로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많고 전체 교육 예산하고 맞먹거나 넘어설 수 있는 규모입니다. 와, 교육 예산 전체랑 맞먹는 돈이 매년 이자로만 나간다. 이건 정말 심각하게 들리네요. 결국 다른 데 써야 할 돈이 전부 빚 갚는 이자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국방력 강화, 교육 투자,
복지 유지, 이런 국가 운영에 꼭 필요한 다른 분야의 예산을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높은 부채는 높은 이자 비용을 만들고 높아진 이자 비용은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긴축을 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을 높이죠. 하지만 정치적 반발 때문에 긴축은 어렵고 정부의 개혁 의지에 대한 시장의 불신은 커지고 그래서 국채금리 즉 이자 비용이 다시 오르는 이게 전형적인 부채의 덫, 악순환에 빠진 모습입니다. 다른 주요 국가들하고 비교하면 프랑스 재정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객관적인 지표들을 보면 상황이 썩 좋진 않습니다. 우선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중이 G20 국가 중에서 제일 높아요. 핀란드 빼고요. 약 57%나 됩니다. 물론 이게 높은 공공 서비스나 복지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재정에는 엄청난 부담이죠. 국가 부채 비율 GDP 대비 114%는 EU 안에서 경제 규모가 훨씬 작은 그리스, 또 과거 재정 위기 겪었던 이탈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습니다. 더 심각한 건 연간 재정 적자율인데요. GDP 대비 5.8%로 EU 회원국 중에 최악입니다. EU 기준치인 3%의 거의 2배예요. 자신들이 만드는데 앞장섰던 EU 재정 규칙을 스스로 가장 심하게 어기고 있는 셈이네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한때 재정 문제로 골치 아팠던 이탈리아보다 오히려 지금은 프랑스가 더 위험해 보인다. 이런 평가까지 나온다면서요. 네, 실제로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 반응이 그걸 보여주는데요.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상상하기 어려웠는데 때때로 프랑스 국채금리가 그리스 국채금리보다 더 높아지는 그런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이건 시장이 프랑스의 재정 위험을 그리스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심각하게 본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그런데 마침 코로나 때 완화됐던 EU 재정 규칙이 다시 엄격하게 적용되기 시작했다면서요. 타이밍도 참 안 좋네요. 그렇습니다. 2024년부터 EU가 재정 적자는 GDP 3% 이하, 국가 부채는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그 안정 및 성장 협약을 다시 강화했어요. 근데 독일하고 같이 EU의 양대 축이자 두 번째 경제대국인 프랑스가 이 기준을 이렇게 크게 어기고 있다는 사실은 유로존 전체의 재정 규율이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이상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게다가 프랑스 국채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이 갖고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꼽히던데요. 네, 약 33% 정도를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주요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이게 일본처럼 국채 대부분을 자국 내에서 소화하는 경우랑은 좀 다릅니다. 만약에 프랑스 재정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프랑스 국채를 대량으로 팔아치우기 시작하면 국채 가격 폭락하고 금리 급등하면서 위기를 걷잡을 수 없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잠재적 취약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프랑스의 위기가 어떻게 국경을 넘어서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이 컨테이전, 그러니까 위기 전염 가능성을 경고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퍼져나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뚜렷한 전염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채권 시장을 통한 전염입니다. 프랑스는 유럽 채권 시장에서 비중이 아주 큽니다. 프랑스 국채 금리가 불안정하게 오르면 투자 심리가 나빠지면서 위험 회피 현상이 나타나고 이게 유로존 다른 나라들, 특히 재정 상태가 좀 약한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 금리까지 같이 끌어올릴 수 있어요. 벌써 독일, 이탈리아, 영국 국채 금리가 프랑스발 불안감에 영향을 받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유럽 전체 정부와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여서 실물 경제에 부담을 주게 되죠. 특히 그 프랑스랑 독일 국채의 10년물 금리 차이, 이걸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게 벌어지는 걸 보면 유로존 전체의 위험도를 알 수 있거든요. 이 스프레드가 커지면 시장이 불안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불안은 당연히 글로벌 채권 시장 전체로 퍼지고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채권 시장이나 환율에도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프랑스 은행들 규모가 워낙 크잖아요. 맞습니다. 두 번째 경로는 은행 시스템을 통한 전염입니다. BNP 파리바, 크레디 아그리콜, 소시에테 제네랄 같은 프랑스 대형 은행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자산을 굴리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핵심 주체들입니다. 해외 자산 규모만 해도 약 2조 3천억 달러, 세계 4위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은행들이 동시에 자기 나라, 즉 프랑스 국채도 꽤 많이 자산의 한 15% 내외 들고 있습니다. 만약 프랑스 국채 가치가 급락하면 이 은행들은 막대한 평가 손실을 입고 자기 자본 비율이 떨어지면서 자본 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엔 은행들이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해외에 투자했거나 빌려준 돈을 급하게 회수해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프랑스 은행들은 미국 기업 대출 시장에 한 7천억 달러, 영국 금융 시스템에는 한 4,500억 달러 정도 노출되어 있는데 이 돈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해당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글로벌 신용경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008년 리먼 사태 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한나라 금융 시스템 불안이 전 세계로 확 퍼질 수 있는 거죠.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프랑스가 너무 커서 망하게 둘 수 없는 국가이면서 동시에 너무 커서 쉽게 구제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세 번째 경로가 바로 그 유로존 시스템 자체의 불안정성입니다.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유로존을 덧받치는 두 기둥이잖아요. 경제 규모가 워낙 크니까 프랑스가 심각한 위기에 빠지면 유럽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든 구제해야 하는 too big to fail 국가는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채 규모가 너무 커서 만약 구제 금융이 필요하면 그 규모 또한 어마어마할 테니 다른 EU 회원국이나 유럽 기구들이 선뜻 도와주기 어려울 수 있다는 too big to bail out easily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이런 핵심 국가의 정치 혼란과 재정 위기는 유로화 가치나 EU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서 유럽 전체의 국제적인 위상 약화로 이어질 수 있죠. 마지막으로 지정학적인 파급 효과도 생각해 봐야겠군요. 네 번째는 지정학적 영향입니다. 유럽의 심장부인 프랑스가 흔들리면 이게 그냥 경제적인 파장을 넘어 국제 정치 무대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곧 있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미국의 유럽 방위 공약이나 무역 정책이 바뀔 수도 있죠. 또 길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의 안보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세계 경제 중심이 점차 인도태평양 쪽으로 옮겨가는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약화된 유럽은 국제 질서의 새로운 불안 요인이 되거나 힘의 공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의 외교 안보나 경제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상황이 정말 복잡하고 심각해 보이는데 총리가 물러난 지금 앞으로 프랑스는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마크롱 대통령이 5번째 총리를 임명하겠지만 결국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도 있을까요? 유럽중앙은행, ECB나 EU가 개입할 여지는 없을까요? 최악의 경우 IMF 구제금융까지 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여러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마크롱 대통령이 새 총리를 임명하고 현재 의회 구도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정부 운영을 시도하는 거겠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누가 총리가 되든 소수 정부의 한계, 그리고 긴축 재정 압박이라는 근본적인 어려움은 그대로입니다. 조기 총선은 마크롱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지금 여론이나 정치 지형을 보면 총선에서 오히려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의석을 얻어서 정치적 입지가 더 좁아질 가능성이 커요. 그럼 외부의 도움, 예를 들어 유럽중앙은행 ECB의 역할은 어떨까요? ECB의 역할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ECB의 TPI 같은 프로그램이 있긴 합니다. 이게 특정 국가 국채금리가 시장 패닉 때문에 너무 심하게 오르는 걸 막으려고 만든 채권 매입 도구인데요. 주로 급격한 유동성 위기,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돈이 안 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지금 프랑스가 겪는 문제는 단순히 돈이 마르는 유동성 위기를 넘어서 너무 많은 빚과 정치적 해결 능력 부족 때문에 과연 빚을 갚을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 즉 지불 능력, 솔번시의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ECB가 통화 정책으로 시장 안정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프랑스 정부한테 재정 긴축을 강제하거나 구조개혁을 대신해 줄 수는 없죠. IMF 구제금융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현재로서는 IMF 구제금융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만약 외부 지원이 필요하다면 IMF보다는 EU 차원의 지원, 예를 들어 유로 안정화기구 ESM을 통한 지원이 먼저 고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아주 엄격한 재정 긴축과 구조개혁을 조건으로 내걸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가 이걸 받아들이기는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IMF 구제금융은 사실상 국가 부도 상태에 준하는 최후의 수단이고 국가 주권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주요 선진국에게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죠. 다만 만약에 국제시장이 완전히 마비돼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지거나 은행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 즉 뱅크런 같은 게 발생하는 등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온다면 그 가능성마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가지 핵심 지표들을 계속 잘 봐야 합니다. 프랑스하고 독일 10년 만기 국제 금리 차이, 이 스프레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프랑스 정부가 국채 발행할 때 시장에서 이게 잘 소화되는지, 프랑스의 국가 부도 위험을 보여주는 CDS 프리미엄의 움직임, 그리고 프랑스 주요 은행들 주가나 건전성 관련 지표들, 이런 걸 면밀히 보면서 위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해야 합니다. 이 지표들이 갑자기 나빠진다면 그건 시장이 프랑스의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가 될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수십 년에 걸쳐 쌓인 엄청난 빚, 이걸 해결해야 할 정치권은 극심하게 분열돼서 꽉 막혀 있고, 근데 때마침 고금리 환경까지 닥친 이 삼중고가 프랑스를, 그리고 어쩌면 유럽 전체를 매우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거군요. 재정 건전성 회복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제를 피할 수는 없는데, 그 고통을 누가 어떻게 나눌 거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현실, 이게 위기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보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프랑스 같은 주요 선진국이 정치적인 계산이나 대중의 반발 때문에 재정의 기본적인 원칙, 수입 안에서 지출한다. 이 중력의 법칙을 얼마나 오랫동안 외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 소위 채권 자경단, 본드 비질렌티즈라고 불리는 정부 재정을 감시하고 압박하는 국제 투자자들이 프랑스 정부의 빚 갚을 능력에 대한 인내심을 잃게 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번 프랑스 사태는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국가 재정 건전성, 또 시장의 신뢰가 얼마나 서로 긴밀하고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겁니다. 오늘 살펴본 프랑스의 위기는 결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볼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 우리 경제의 수출과 금융시장 안정성, 그리고 더 나아가 유럽과 세계 질서의 미래와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앞으로 프랑스 정부가 어떤 해법을 찾아 나가는지,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숫자나 경제 지표 너머에 있는 사회 계약의 문제입니다. 프랑스는 오랫동안 높은 수준의 국가복지를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왔고, 이게 국민들의 높은 기대치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과거 지출에 대한 청구서가 날아오고 고통분담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특히 정치적 양극화와 누가 돈을 낼 것인가, 니콜라스 퀴페이라는 논쟁으로 상징되는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프랑스 사회는 어떻게 이 변화에 적응해야 할까요? 새로운 사회적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갈등과 분열로 나아가게 될까요? 프랑스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는 우리 사회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져줄 것입니다.